저는 지난해 가을부터 한동대에서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겸임 교수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현장 경험이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수가 되기 싶어서 좋은 대학에 응시했다가 3번 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30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작은 회사에 근무를 입사해서 5년간 근무한 후에 저는 집에서 혼자 1인 기업 이미지 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18년간 저는 회사를 운영해서 거의 500명의 회사로 성장시킨 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10년 CSC라는 대기업의 회사를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 해 저는 캐나다 원주민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저를 원주민 추장에게 비즈니스맨이라고 소개를 했더니 나를 보고 이곳에 자연산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회사를 팔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대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IT 기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농산물에 관한 지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를 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그 이제 15년이 지나고 이제 회사는 완전히 안정궤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창업을 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것을 이제 가르치기로 했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이제 겸임 교수 제안이 왔을 때 수락을 했습니다. 저희 청년 때 꿈이 교수였는데 70이 다 되어서 제가 교수가 된 겁니다. 30살이 된 제 딸이 축하해 주더군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교재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것은 경영학이 아닙니다. 창업학입니다. 그래서 창업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2번째 책을 올 4월에 출간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책이었고요. 2번째 책은 완전히 비즈니스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즈니스에 관한 책입니다. 제법 반응이 좋습니다. 저와 아내는요, 톰과 제리 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칭찬을 거의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참 괜찮은 책이라고요. 그러더니까 열심히 팔고 다닙니다. 지금. 저는 이 책에 저희 경험을 주로 토대로 해서 저를 썼습니다. 이 내용, 모든 내용은 내가 경험한 내용이지 다른 데서 끌어쓴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이 다른 책과 좀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에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저는 계속 봐요. 학교에서도 선동을 하고요. 정부에서 선동을 하고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째 차이점은 대부분의 경영학 책은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어떻게 바르게 회사를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업 윤리에 대해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교할 내용은 그 앞부분 아예
앞부분만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책을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는 달란트의 비유를 읽으셨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간단히 다시 설명하자면 주인이 그 타고난 달란트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떠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 언제 돌아온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떠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경에 의하면 그와 같이 했다고 했으니까 장사를 또한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다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바칩니다. 그때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비즈니스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거예요. 비즈니스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달란트의 비유는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석하고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땅에 묻은 것이 왜 악한 건가요? 게으른 것은 충분히 이해가요. 그게 악한 건가요? 저는 주인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렇다면 가실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던가, 가실 때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떠나셨는데, 그리고 잃어버린 것도 아닌데, 뭐 게으르다는 말까지는 이해가지만 악하다고 한 것은 지나치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면전의 이 말씀을 읽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빚을 청산해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게 되어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면전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며칠 년,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면전에는 다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구워주는 것을 꺼리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리스크 매니저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 당연한 논리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악한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함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악하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창조의 낭비이잖아요. 창조의 낭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질문을 할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땅에 묻어주지 않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어요.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린 사람 첫 번째 케이스하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6달란트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러면 결과가 6개 나왔어요. 누가 더 나쁜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잃어버린 거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6달란트 됐을 때 누가 더 나쁜가요? 장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잃어버렸으면 차이가 2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목표는 10이에요. 그죠? 10인데 6개밖에 안 했으면 갭은 4개잖아요. 회사는요, 비즈니스 큰 분야가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좀 망해도 타격을 안 받아요. 그런데 큰 이익을 남겨야 할 부분이 남기지 않으면 회사는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5달란트를 받아가 10달란트를 남겨야 할 사람이 한 달란트만 남겼을 때는 이것은 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따져봐도 처음부터 생긴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나중에 생긴 게 전혀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퇴근 시간이 매일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절대 아니에요. 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혼자 생존만 해도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만 해도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을 반드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족만 먹여 살리면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만 남겨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70이 돼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해요. 일이 재밌으니까. 저는 아직도 일하고 싶어서 아침에 오기를 기다려요. 저는 원주민 사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사람마다 타고나는 게 다르구나. 내가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 가을철에 송이철에 이 사고가 나서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여기 자르잖아요. 이거 잘리고 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매니저와 같이 일했는데, 그럼 매니저가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매니저가 데려다 주면 송이철에 사람이 오면 송이를 누가 사지 하는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이거는 둘째고 송이를 누가 사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이 5달란트를 받지 않았거든요. 나는 여러분 중에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요, 비즈니스 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같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해. 그래서 회사를 차려놓고요, 명함을 새겨야 되는데요, 명함에다가 혼자 시작했는데 당연히 사장이라 대표라고 써야 되는데 저는 연구개발 부사장이라고 썼어요. 나는 카리스마도 없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타고난 창업가였어요. 그걸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주신 것뿐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의 역할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의 역할이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5달란트 받았다고 유도하고 싶지 않아요.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다고 혼돈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또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초점은 서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안 받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 자꾸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식도 다 달라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절대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그러면 5달러, 특히 이제 창업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저는 연구를 했고 그러다가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개척자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개척자는요, 움직이면서 생각합니다. 관리자는요, 생각한 후에 움직여요. 플랜이 다 있어야지 움직이기가 시작해요. 개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척자는 감만 오게 되면 일단 움직이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일단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정해 나가지만은 관리자의 성격을 타고난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세한 플랜이 나올 때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자는 빨리 현상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게 맞게 조정을 팍팍하게 나가요. 플랜이 자세하게 없었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냥 바뀌면 바뀌는 대로 빨리 정리해 나가는 것이 개척자입니다. 또 개척자는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그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관리자는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옆으로 나가는 것을 실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타고난 그런 본성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타고난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우월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개척자만 있어도 안 돼요. 처음에는 개척자가 개척을 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가면 반드시 관리자가 있어야지 안정이 되지, 개척자만 계속 있으면 회사는 또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개척자는요, 직감으로 움직입니다. 직감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무슨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그런 직감 말고요. 직감은요, 경험에서 옵니다.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그거 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직감이에요. 직감이 오려면요, 하루에 8시간 일해서 직감 오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엔 기다리 직감 오지 않습니다.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하루에 15시간 일을 해야지 직감이 옵니다. 여러분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해서 한 2, 3년 해보세요. 직감 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감이 와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플랜 너무 지치지 마세요. 일단 일을 벌리세요. 그것이 창업가입니다.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새로운 비즈니스가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고사리, 송이버섯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무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그래도 목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직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알래스칸 소밀이라고 해가지고 체인소에다가 한 100불짜리만 하게 되면 나무를 목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힘은 되게 들지만 그렇게 해서 가구도 만들어 보고 한 2년 지나니까요 직감이 오더라고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을 벌렸죠. 제자도를 짓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러더니 건물도 짓기 시작했고요. 제가 작년에 건물 하나 지었고 올해 또 저 건물 하나 지었고 처음에 건물 지을 때 저는요 도면도 하나도 없어요. 경험이 없는데 무슨 도면이 나와요. 그냥 콘크리트 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기둥을 세워야 되겠네. 기둥을 세우니까 다음이 보이더라고요. 다음 하니까 또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한 6개월 지나니까 건물이 멋있게 섰어요. 그거를 본 원주민들이 내 경험이 없잖아요.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지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직감이 오기를 기다리시면요.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만 일해서 직감이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창업권 비즈니스 플랜 없이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 플랜 왜 필요한지 아세요? 남의 돈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 돈 있으면 비즈니스 플랜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플랜 자꾸 하는데요. 왜 그렇게 필요 없는가 하면요. 플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획한 대로 일어납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계획이 너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일어나지 않으면요. 멍해져 버려요. 계획이 없으면요. 이러지 않으면 몇 길로 튀어버리고 계속 가는데 계획이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안 일어나면 그게 서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창업가하고 타고난 독특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관리자의 기질을 타고났는데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태어나면 돼. 우리 본어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있으면 일단 움직이라는 거야. 자꾸만 그 아이디 고착되어 있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로 관리자의 성격을 타고났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그 창업의 특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몇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저를 고용한 매니저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지금 90세가 됐는데 지난해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미국 가가지고 1년 조금 지난 상태에서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고용이 됐기 때문에 나를 무엇을 보고 고용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당신 나를 무엇을 보고 나를 채용했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것이 패션, 열정이었다는 거야. 아니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가 다음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간절함이었겠다. 그 간절함이 열정으로 보여졌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열정은요 간절함에서 옵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요 열정은 생길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그 가정 환경에서 내가 서바이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못 간다고 해가지고 5년 이제 공고 고등전문화를 나왔고 그러다가 인하대 편입했지만 그런 간절함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그 간절함이 나를 열정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지방대학 학생들, 저는 한동대니까 교수니까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더하겠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오히려 열정으로 표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일하는 걸 너무 재미있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사장이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9시 출근이면 9시에 발을 싹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9시는요 일 시작하는 시간이지 발 집어넣는 시간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봉급을 준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와가 준비하고 있다 일을 시작하는 게 시작이지, 발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 한 30분간 커피 마시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 LRS는 미국 회사에 처음에 들어가서 보통 이제 40시간 일하잖아요. 저는 80시간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도 받지 않았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 초봉이요 25,000불이었습니다. 그때 저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마치면 3만 불을 받았을 때였어요. 저는 영주권도 없었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6개월 후에 셀러리 리뷰를 해주기로 한 조건을 했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봉을 조정할 때가 됐는데 저희 매니저께서는 제가 하는 일을 보고 너가 3만 불 받을 만한 실력이 된다고 해서 사장님께 3만 불을 올려주자고 요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28,000불을 주겠다고 하셨대요. 25,000불에서 6개월만 28,000불이면 괜찮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걸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우리 저희 매니저께서 그럼 사장님을 만나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랬더군요.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사장님은 다시 28,000불을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내가 그동안 왜 15시간씩 일을 한 줄 아시느냐고. 사장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오버타임 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내가 저녁 먹고 다시 들어가서 혼자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시더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오버타임도 안 주는데. 제가 그랬죠. 저는 내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고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3만 불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까 갑자기 조용하시더니 3만 1,000불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봉급이 매년 30%씩 올라가지고 4년 만에 8만 불을 제가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도요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회사도 손해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더 많은 봉급을 받기를 원한다면 회사에서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이 일해야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창업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주어진 일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임프루브가 되는 거예요. 향상이 늘어나고 효율성이 있고. 제가 고사리 이제 뭐 IT 얘기해봤자 그러니까 고사리 삶아 말린 얘기랑 처음에 고사리 삶아 뭐 한 사람이 삶아서 말리는 양이 지금에 비하면요 지금은 한 5배를 많이 해요. 그동안 계속 생각한 거예요. 이게 변수가 많거든요. 그거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율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익이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익이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반복적인 일에는 항상 임프루브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프루브할 때 효율적으로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이란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인은 당연히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때로는 저는 주인이면서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도 저는 봐요. 그런데 분명히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회사, 미국 회사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떨어져서 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컨설팅 회사를 우리가 하니까 당신 가서 그냥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한 몇 주 지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물었어요. 매니저한테. 우리 회사가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줍니까? 시간당 줍니까? 안 그러면 고정 비용으로 줍니까? 했더니까 시간당 준대.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저한테 주십시오. 리스크 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주인이 아닌 사람이 뭐 돈을 어떻게 주는 거 관심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내가 주인처럼 생각한 거야. 그리고 주인처럼 행동한 거야. 이것은 주인이 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다니면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식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 취급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이 될 수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축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남의 돈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답답해요. 회사는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 필요해요. 그 자금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게 되면요, 투자를 받게 되면 지분을 줘야 돼요. 회사를 부분을 줘야 돼요. 내 컨트롤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창업한다는 사람이 저축하는 습관도 없으면서 무슨 회사를 나는 한다고. 물론 회사가 성장하면 항상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운영하다가 항상 이익의 한 3분의 1을 남겨가 재투자해가지고 계속 키우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투자금 없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500명이 될 때까지 투자를 하나도 안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재투자 계속해서 키웠으니까. 창업한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1차 받고 2차 받고 하다 보면 지분이 나중에는 20%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축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정을 소유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생각하면서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습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업하는 실패하는 것을 간단하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대학 교수가 창업을 해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받고 했는데 그 회사에 제가 1년 동안 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난 제가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100불짜리면 한 제법 되죠. 100불이면 지금 얼마 되나요? 저녁을 먹으면 제법 괜찮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매일 먹어서 137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내가 날려버렸습니다. 양다리 걸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그래서 진짜 돈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미워요. 저는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거 눈먼 돈 차는 사람은 진짜 싫어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을 해야 되고 두 가지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제가 회사 직원이 100명이 되고 나서 제가 이제 MBA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창업을 하려면 사표 내고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창업 초기에는 200%의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 100% 나눠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의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돈의 무게를 잃어버리는 순간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쉬운 돈은 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돈 들어가면 절대로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하여튼 끝이 없어서 저는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 이야기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것만 배워왔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위기가 와서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라고만 얘기했어요. 기도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고 그 운동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진짜 신뢰가 땅까지 추락된 이 지금 현세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여주어야만 다시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영상 받은 게 하나 있나요? 예, 그거 하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거는요, 창업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이 책 중에서 이제 실제로 정직이 어떤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나온 건데, 그것만 틀어주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업하면 손해본다. 이 말 진짜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그 정직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이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성공하려면 뭐 좀 편법도 쓰고 그래야지 그게 필요하가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그 오래된 생각에 한번 제대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우선은 정직에 대한 흔한 오해부터 좀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게 손해를 넘어서 이익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또 정직이 가진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강력한 비유도 들어보고 실제 기업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4가지 핵심 원칙까지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리가 정직하면 딱 떠올리는 그 흔한 오해들 있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제대로 깨보겠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이 자료의 저자도 이 점은 인정을 해요. 그래, 당장 눈앞만 보면 정직한 게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 바로 이 점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의 의미를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고요. 이 자료에서는 정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상대방 입장에서 옳은 일을 해주는 것. 와, 훨씬 적극적인 개념이죠? 자, 그럼 이런 단기적인 손해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의 경험을 보니까요, 이 정직에도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3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3년 정도는 이게 계속 돈 나가는 비용처럼 느껴지는데 딱 그 시점만 넘어서면 그때부터 정직이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신뢰가 쌓이는 과정이에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신의 정직함을 보고 뭐지? 하고 의아해한대요. 근데 그게 한 번, 2번 반복되면 이 사람 진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고요. 결국 그 믿음이 입소문으로 퍼져나가면서 당신의 편판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정직이 그냥 덧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곱셈입니다. 곱셈처럼 폭발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 자료에서 이걸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노력은 성공에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1 더하기 1처럼요. 근데 정직은 곱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학에서 어떤 수에 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다 0이 되잖아요. 단 한 번의 부정직함이 바로 그 0을 곱하는 것과 같아서 당신이 쌓아온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죠? 근데 이 비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요.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 이거 다 아시죠? 여기서 첫 번째 마이너스는 내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는요, 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최악의 위기가 오히려 신뢰를 쌓는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는 원칙이 실제 비즈니스에선 어떤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저자가 운영했던 ISI라는 회사의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실제 사례를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ISI라는 회사가요, 그 유명한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ISI 쪽에 치명적인 실수가 터지고 만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숨기거나 핑계를 대려고 하겠죠. 그쵸? 하지만 ISI 경영진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냥 곧바로 화이자를 찾아가서 저희 잘못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것입니다. 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솔직한 행동 하나가 위기에 빠졌던 프로젝트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화이자가 ISI의 가장 든든하고 충성스러운 고객이 됐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실수가 신뢰를 만들어낸 완벽한 사례죠.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보시죠. 이번엔 에보트라는 고객사와의 일입니다. 서비스 품질이 왜 이러냐? 이런 불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ISI 쪽에 일부 책임이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ISI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또 대박입니다. 에보트에서 돈 물어내라 이런 말 하기도 전에요. 스스로 손실액을 싹 계산해서 수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임원이 직접 그 수표를 들고 찾아가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언젠지 아세요? 허리케인이 막 올라오고 있던 그 궂은 날씨에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깨질 뻔했던 관계가 오히려 더 끈끈하고 단단해진 거죠. 뭐 강철처럼요. 덕분에 두 회사의 비즈니스는 그 후로도 쭉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원칙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이 적극적 정직을 딱 4가지 핵심 행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신뢰를 만드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명성,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요. 둘째는 진정성,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의도 없이 순수하게 다가가는 거죠. 셋째는 일관성,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책임감, 내 실수는 내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정직, 진짜 실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송이철에도 이걸 써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송이를 쇼핑이 있는데 그 에어 캐나다에서 딜레이 돼가지고 30몇 시간 되니까 완전 데미지 입었어요. 내 실수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무조건 되고 그동안 손실 보고해달라 그리고 무조건 배상을 해줬는데요. 그때 인보이스가 1,500불인데 데미지가 500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35만 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요새 일어나게 되면 저는 찬스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것이 회사의 기회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